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낯선 사람이 되어 눈앞에서 사라져버린다면 그 마음은 어떻게 추스러야 할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한 남자입니다. 온 가족의 반대를 등지고 부모 형제까지 버리며 지켜낸 여자였습니다. 내 아이를 낳고 가난 속에서도 서로만 바라보며 버텨온 두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아내가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이고 현재 뺑소니차에 다리를 잃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몸이 이렇지만 한때 저도 건장한 대한민국 남자로서 아내와 아이들을 지켜주고 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답니다. 우리 아내와는 정말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26살 때 아내 22살, 그때 일하던 직장에서 처음 만났는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에게 운명을 느낀 채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참 예뻐서 많은 사람들이 대시를 해도 결코 움직이지 않았던 마음이 처음으로 제게 손을 내밀어 주었을 때 심장이 많이 뛰며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만남이 잦아질수록 저는 이 여자다 싶어 결혼하기에는 좀 이른 나이였어도 어서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무난하게 결혼이 이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결혼이라니? 막둥이가 위로 형 누나 5을 제치고 먼저 결혼을 하겠다는 거냐? 안 될 말이다. 아직 나이가 젊으니 좀 더 여자들도 많이 만나보고 너에게 맞는 짝을 찾아야지. 옛말에 급히 먹는 밥일수록 체한다고 했다. 결혼은 일륜지 대세인 만큼 생각 많이 하고 고민해 봐야 돼. 그래야 백년내로하며 행복하게 산다. 라며 시큰둥하게 무릎을 꿇고 있는 아내를 곁눈질도 안 주시고 헛기침만 하시는데 이건 필시 제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을 돌려가며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먼저 제 형제는 위로 형과 누나가 5이나 더 있었는데 다들 자기 인생 살고 가족들 생활비 보태느라 시집 장가를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저희 부모님께서는 매일 한숨이 날로 늘어가만 갔던 상황이긴 했어요. 첫째 누나와 제가 12살 띠동갑 차이가 나서 제가 27살 되었을 때 이미 39살이었으니 그때 여자 나이 39살이면 이미 홍기를 놓쳐도 한참을 놓친 때였습니다. 그래도 제 형제는 어떻게든 넘길 문제이긴 했지만 아버지가 제일 문제 삼았던 것은 실상으로 제 아내의 과거였죠. 네 마누라 될 사람이 지금 나이가 고작 23살인데 그 사이 결혼 전력이 한 번 있었다니 이건 볼장 다 본 거 아니냐? 거기다 그 남편이 저 세상을 떠나버렸다니 참으로 흉흉하질 않냐. 것 때문에 뱃속 아기도 유산되었다며. 여자는 한 번 유산하면 애 들어서기도 쉽지 않다 하니 그런 것도 고민해야 할 텐데 내 아들이 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 총각인데 왜 그런 고민들을 안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구나. 네, 맞아요. 아마 저라도 제 아들이 그런 결혼을 하려 치면 반대할지도 몰랐지만 그건 제 아내라는 사람과 저희에 대한 사랑을 잘 몰랐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라 여겼습니다. 제 아내는 사실 20살 때 너무나 어린 나이에 결혼을 이미 한 번 한 이력이 있었어요. 1년 정도 살다가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저 세상을 갔는데 그 충격으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잃었다고 했죠. 아내는 그 사람과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살았던 터라 전 남편에 대한 보험금이며 뭐며 아무 권리가 없어서 그냥 빈몸으로 내쫓기다시피 했다 합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며 다시는 결혼과 인연이 없을 줄 알았건만 워낙 빼어난 외모 덕에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탓에 몇 명을 만나봤지만 헤어졌다고 하네요. 그러던 찰나에 이곳에서 제게 운명을 느꼈다고 하니 저야말로 너무나 감개무량할 일이었고 제게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다만 제게도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아내의 처갓집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쪽도 워낙 다들 가난하게 살아 아내 밑으로 줄줄이 딸린 동생들 때문에
아내가 생활비를 벌어 집에다 주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아버지가 반대할 이유와 구실이 있는 게 저는 너무나 속상하더라고요. 절대 안 된다. 처갓집 줄줄이 딸린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너 비싼 쌀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여지껏 키웠는 줄 아냐? 만약 그 아이와 결혼할 생각이라면 부모 형제 다 등질 생각하고 해라. 멀쩡한 정신으로 어느 부모가 그 집에 아들을 내어주겠냐. 그런 며느리 보고 싶지도 않고 볼 생각도 없으니 악연을 인연으로 이을 생각은 말거라. 만약 네 멋대로 엉뚱한 짓 한다면 나도 절대로 가만히 안 있는다. 내 말 허투루 듣지 마. 라며 아버지께서는 저와 아내의 결혼 반대를 선포하셨고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아는 채 밀어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저 부모 형제 등지더라도 이 여자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대충 볼 때는 아내가 아버지가 원한 며느리가 아니라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사랑하잖아요. 그냥 제 마음만 봐주시고 결혼 허락해 주시면 안 돼요? 저 이 여자를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아버지는 제 진심을 알아챈 후 눈을 도끼 눈을 뜨며 마당에 있는 빗자루를 휘두르고서는 저를 단박에 내쫓으시고 아이고 하며 가슴 아프게 통곡을 하셨습니다. 누나와 형들 몇몇은 저와 아내를 욕하며 달래어 보기도 하고 어떻게든 이 못난 동생을 잃지 않으려 했지만 사랑에 눈먼 제 최종 선택은 바로 아내였습니다. 우리 식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하자. 식보다 부부로서 더 인정을 받는 게 혼인신고이니 우리 당당하게 법적으로 부부로서 인정을 받자. 넌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라며 끝내 모든 것을 버리고 저는 아내와 동사무소 가서 혼인신고부터 하자 했고 아내는 가슴 아픈 과거가 떠올랐던지 혼인신고서 서류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서는 고맙다 말했네요. 저는 아내와 이로써 정식 부부가 되었고 정식 결혼은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나중에 가족들 모셔다가 한꺼번에 치르고 일단은 우리들만의 결혼식을 올리는 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허나 제가 아내에게 조금 서운했던 것은 저는 가족들을 다 버리고 아내를 선택했는데 정작 아내는 가족들을 모두 떠안고 가며 모든 책임을 지려 했어요. 자연스럽게 번 돈의 일부는 처갓집으로 흘러갔고 저희는 단칸방에서 못 먹고 못 살아도 대출이자 꼬박꼬박 갚는 것 마냥 고정 비용으로 처갓집에는 생활비 매달 얼마씩 내야만 하는 그런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차피 아내가 버는 돈에서 드리는 거니 그렇다 치지만 나중에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되어 막달에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도 고스란히 생활비는 줘야 한다며 독촉을 해대니 저는 제 돈을 털어서 줘야만 했죠. 아니 이게 뭐야. 우리 윤희가 다달이 우리한테 얼마씩 줬는데 이런 쥐꼬리만한 돈으로 우리한테 생활비를 주는 거야. 자넨 염치도 없나? 생활비 보태는 우리 귀한 딸 데려가 놓고서 어찌 이럴 수가 있냐는 말일세. 자네 하는 거 보면 참으로 괘씸하구만. 나날이 물가는 올라가는데 더 주지는 못할 망정 더 깎아버리니 당장 모자른 돈 통장에 붙이게. 라며 장모님께서 훅 연락을 하시고 끊어버리는데 만삭인 아내는 위험할 뻔한 진통이 오는데도 지금 병원 갈 돈도 없어 아끼고 한 푼 두 푼 모아 장모님께 드린 거였는데 막상 이렇게 말하니 상당히 유감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꾹 참고 그래도 아내를 여지껏 키워준 처가 부모님이라 모든 걸 감수하기로 하며 생활비를 드렸는데 처가댁의 갑질에 먼저 터진 것은 아내였습니다. 만삭인 배를 안고 씩씩거리며 처가 부모 형제들한테 가더니만 획 내지르고야 말았네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너희들도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니들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고등학교도 못 가고 뼈 빠지게 돈 벌어 공부시키고 먹여줬더니 나한테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애 낳을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 달래 했잖아요. 왜 그 잠깐을 못 참아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드는데. 엄마는 돈밖에 모르죠? 이 사람 나 때문에 할 도리 다 하고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우리도 그만해요. 더 이상 돈줄 노릇 관둘렵니다. 라고 말하자 아내에게 돌아오는 건 온갖 욕과 입에 담기도 험한 말이었고 저는 아내의 귀를 막아주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아내는 처가 가족들과 의절을 하며 펑펑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세상에는 우리 둘 그리고 뱃속 아이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더 독하고 악착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든든한 아들이었는데 아내는 저를 많이 닮았다 하며 좋아했어요. 첫 아이가 태어나니 그 감격이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이후로 우리 아이 셋이 더 태어나게 되었고
졸지에 우리는 사남매 부모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으니 생활비 마련하기가 빠듯했지만 그래도 제가 나름 재주가 많아 여러 방면으로 일을 하니 우리 가족 먹여 살릴 수는 있었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같이 벌었지만 아이가 넷이나 있으니 좀처럼 일을 하러 나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당신 몫까지 다 벌 테니까 당신은 집안일에만 신경 쓰고 우리 애들이나 잘 돌봐줘. 그거면 돼. 라고 말을 하니 아내는 매일매일 가계부를 몇 번이나 고쳤으며 제가 주는 생활비를 기입했고 생활비를 쪼개가며 사남매를 잘 키웠습니다. 양가 어디에서도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래도 누나들이 제 생활하는 게 딱했던지 가끔 돈 봉투를 건네고 가고는 했어요. 어려운 때라 그런지 그들 맘이 참 예쁘고 마냥 고맙기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알콩달콩 어려울 때 주변 사람들 도움을 주고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기치 못한 큰 사고가 저를 덮치고야 말았습니다. 밤새 일 마치고 동이 트기 전 캄캄한 새벽에 녹색 신호의 길을 건넜는데 미처 저를 못 보고 달려온 차에 그 자리에 곤두박질 치고 말았고 차는 제가 쓰러진 줄 알면서도 내려서 절 한번 보지도 않은 채 빠른 속도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 차량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어서 절 골든타임에 병원으로 데려다 줬으면 저는 다리를 아마 잃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이미 정신이 들었을 때는 한참 뒤에 이송된 병원이었고 이미 제 다리는 제 기능을 잃어버린 채 붕대에 쌓여 있었네요. 몇 번의 수술 끝에 돈은 돈대로 다 빚져버리고 의사에게 다시는 걷지 못한다는 선고까지 받았을 때는 하늘이 그야말로 깜깜하고 허탈해지더라고요. 이거는 사는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 모든 게 원망스러웠습니다. 열심히 산 죄밖에 없었는데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삶의 의지가 들지 않자 아내가 와서 울먹이며 위로해 주더라고요. 자기야 괜찮아. 나와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 내가 어떻게 해서든 당신 지켜줄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우리 곁에만 있어줘요. 우리 가족은 그거면 돼. 라고 말을 했지만 제 귀에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 가슴이 아프고 착잡하기만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다쳤다는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하며 한달음에 달려와 단박에 제 아내 머리채를 잡고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냐. 저희랑 네가 악연이라고 내가 말했냐 안 했냐. 첫 번째 남편도 저 세상에 보내더니 내 아들까지 저런 꼴을 만들어버리고 우리 아들 인생 가엾어서 어떡하냐 라고 뒤로 넘어가려는 것을 간신히 저희 누나들이 붙잡고는 아버지를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여러모로 혹한기 같은 시련이 지나치고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조금씩 정신이 들기는 했어요. 문득 눈을 뜨고 주위를 바라보니 항상 곁에서 저를 헌신하듯 간호하는 아내가 있었고 고사리 손으로 엄마 곁을 도우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보험 설계사인 누나 덕분에 보험은 몇 개 틀어놓은 터라 당분간 생활비 걱정은 덜게 되었습니다. 보험금만 4억 원가량 타서 아내는 졸인 맘을 풀고 그나마 좀 먹고 살겠다 싶은 것 같았어요. 일단 제가 몸이 좀 나아질 때까지 아내는 아이들을 돌보며 저를 간호하기로 했고 저는 그래도 돈이 있으니 아내에게 덜 미안한 상태로 심신을 의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4억이란 돈도 아이가 내시고 생활비로 온전히 나가다 보니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매 순간 통장 잔고가 줄어들 때마다 불안해 보였어요. 거기다 제가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사고로 보험금을 받았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던지 아내의 친정 식구들 돌아가면서 손을 벌렸다고 하는데 아내는 안 줬다고 손을 내저었으나 사실 제가 다 일일이 가계부 검사나 영수증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저 모르게 빼돌리는지 알게 뭐랍니까. 워낙 정에 약했던 아내라 이미 친정 식구들과 등 돌렸다고 해도 절절하게 눈물바람으로 통곡하면 간이며 쓸개며 다 내줄 여자라 저는 아내에게 돈을 맡기는 게 영 탐탁치 않았습니다. 그날도 처제 한 명이 8,000원짜리 음료수 세트병 안기며 제게 안부 궁금해서 왔다는데 실로 제 앞에 머문 시간은 얼마 안 되고 밖에서 아내랑 카페에 머문 시간이 더 많으니 애가 탈 지경이더라고요. 불안감에 손톱을 깨물다 저는 아내가 들어오자 한마디 했습니다. 처제가 또 뭐래? 당신한테 돈 좀 빌려달래? 그러자 아내가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했는데 반응 보니 제 예상이 헛집지는 않았던 모양이더군요. 우물쭈물하는 아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 당신은 믿지만 당신의 약한 마음은 못 믿겠어. 우리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당신 식구들은 하나같이 당신에게 빨대 꽂을 생각만 해? 앞으로 내가 돈 관리할 테니 보험금 돈 통장이며 다 내놔.
여보, 오해해요. 나 절대 친정 식구들한테 돈 한 푼 준 적 없어요. 믿어줘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일단 다 내놔봐. 나도 마음 좀 편해보자. 내가 관리하면서 당신한테 생활비나 애들 교육비는 넉넉하게 내놓을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라고 얘기를 하자 아내는 발을 동동 구르며 갑자기 통장을 잃어버리기도 했거니와 돈을 예금에 묶어놓고 펀드에 묶어놨다느니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내의 반응에 더 예민해져서 언성을 높이고 얼른 내 목숨값 내놓으라고까지 모진 말을 했네요. 실랑이를 하다가 아내가 겨우 미적미적 통장을 꺼내와서 제게 내미는데 아내가 내민 통장 속을 보니 저는 충격에 휩싸이면서 하마터면 휠체어에서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습니다. 얼마나 세세하게 자주 뜯어갔던지 4억이란 돈은 1년 만에 2억으로 반토막이 나고 말았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상태로 아내를 응시하다가 끝내 화가 치밀어 통장을 바닥에 내팽겨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게 뭐야? 방금 전까지 친정에 돈 한 푼 준 적 없다며? 뭐? 펀드? 예금? 여기 속속들이 당신 친정 식구들 이름으로 돈이 빠져나갔는데 이건 다 어떻게 설명할 거야? 당신 내 눈앞에서 친정 식구들 안 되겠다며 의절했잖아. 그거 내 앞에서 다 이러려고 쇼했던 거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받은 보험금인데 이 4억을 1년 만에 2억 5천을 탕진한 게 말이 되냐고. 그냥 다들 빌려간 거야. 다들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어디서 당신 보험금 소식을 듣고 왔는지 그걸로 로또 맞은 거 마냥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더라고. 병원비랑 등록금 필요하고 제부가 실직했고 아이들이 학원 갈 돈도 없다기에 그래서 빌려주는데 꼭 갚겠다고 했어. 이건 내 돈이 아니라 당신 돈이라고 내가 얼마나 강조를 했는데 우리 친정 식구들 그렇게 뻔뻔한 사람들 아니야. 내 돈은 핏줄 돈이니까 가져갔지만 당신은 사위이고 다들 때 되면 갚을 거라고. 아직도 너무나 순진했던 아내는 그들의 말들을 모두 믿고 돈을 내어주었고 저는 속이 타들어가는 답답함과 참을 수 없는 화에 못 이겨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쏟아내고야 말았네요.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못 살 것 같았어요. 저는 나머지 1억 5천을 가져다가 이걸 그냥 생활비로 탕진한다면 그 다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질 텐데 그러면 왼수 같은 부인이나 불쌍한 우리 아이들은 돈 때문에 서러운 일도 많이 겪을 텐데 싶어 저는 그 돈을 불리려고 투자할 곳을 여러 곳에 알아봤습니다. 당시 주식이 신나게 오르고 있었던 터라 주식에 투자를 하기로 결심하고 혹여나 묶여있을 것을 대비해 배당금 주는 주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늘은 끝까지 제 편이 되어주질 않더라고요. 제가 산 주식은 하루 이틀 운 좋게 상한가를 쳤지만 그 이후부터는 아주 계획이라도 한 듯 쭉쭉 빠져버렸습니다. 원금 손실 때문에 빠지지도 못하고 버텼는데 그러다가 더 막대한 손해를 보았고 조금이라도 반등을 하면 그거라도 빼려고 했는데 그럴수록 조금씩 야금야금 내려만 가니 이걸 팔지도 못하겠고 갖고 있지도 못하겠고 정말 속이 문드러질 것만 같았죠. 아내에게 처가집 식구들 도와주었다고 그렇게 모진 소리를 했건만 정작 저는 너무나도 몇 달 만에 가족들 생계비용을 모두 잃게 되니 그것으로 오는 자괴감은 더 컸습니다. 아내는 매일같이 제가 주식에 대해 초집중을 하니 이미 제가 그 돈을 주식에다 투자한 줄은 알고 있는 듯 했고 제가 매일같이 힘이 없으니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을 눈치껏 아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하진 않은 채 여지껏 그랬던 것처럼 우직하고 꿋꿋하게 자신의 본분 한번 소홀함 없이 가정 내에 애들 잘 키우고 집안일 잘하고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제 병원도 재활훈련도 꼬박꼬박 챙겨주고 말이죠. 아내한테 미안하고 못되게 군 게 참 미안하고 후회가 되었지만 애써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찔려서 차마 사실을 말하지 못했지만 엄연히 생각하면 어쨌든 내 돈 갖고 내가 손해를 봤으니 덜 억울하다 생각하려고 해서 아내에게 일부러 더 뻗팅겨 못나게 대하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굳이 제 앞에서 뭐라 하진 않은 채 어느 날 꽃단장을 하고 외출을 하려 하더라고요. 어디 가냐고 물으니 아내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일해야지. 아이들 맡길 곳 다 알아봤고 당신도 이제 많이 나아서 스스로 챙길 수 있는 것 같으니 한 푼이라도 벌려고 해. 우리 자매들이 돈 가져간 거 당신 말 맞다나 그런 거 같으니 나라도 이런 돈 벌어서 갚아야지. 당신이 어떻게 가져온 돈인데, 그치? 라고 모기가 있는 듯 없는 듯 미묘한 감정만을 드러낸 채 나갔습니다.
그런 아내를 붙잡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던 것 같네요. 아내도 저도 잘해보려고 했던 건데 왜 자꾸만 이렇게 어긋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힘겹게 청소도 하려고 했었고 빨래도 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위한 식사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정주부가 흔하게 집안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난다고 했던 말이 그저 변명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 여실히 실감이 나더라고요. 거기다 4명의 아이들 육아까지 다 담당했으니 그동안 아내가 집안에서 애들 키우고 살림하느라 많이 힘들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루 왼종일 집안에서 멍하니 있으며 아내와 아이들을 기다리는 저는 그저 아픈 다리가 원망스러웠을 뿐이네요. 아내는 그날 간만에 잔뜩 포식할 만한 것들을 사왔습니다. 아이들이 먹고 싶다던 고기 반찬이랑 간식들, 그간 필요한 것들을 한아름 사왔는데 간만에 아내가 활기차 보이더라고요. 나 오늘부터 다시 격리사무 보기로 했어. 예전에 경력도 있어서 월급도 얼마 정도 더 준다고 하더라고. 우리 생활비는 벌 수 있으니까 당신도 너무 염려하지 마. 아침에 기분 안 좋게 얘기해서 많이 신경 쓰이더라. 미안해. 그리고 이젠 나 진짜 친정가족한테 휘둘리지 않을게. 우리 아이들 걸고 약속해. 라고 아내는 제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저도 스스로 못난 모습을 여태 아내 앞에서 드러내는 것 같아 미안하다는 소리를 입 밖에 내게 되었네요. 저보다 아내가 어리지만 더 큰 사람임은 분명한 것 같았습니다. 설사 아내가 또 마음이 흔들려서 친정 식구들에게 퍼준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내게 뭐라 그럴 자격은 없으니 아내 뜻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아내의 한결같은 모습을 보며 저희 집 식구들도 조금씩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가슴 아파서 저와 며느리를 못 보겠다고 하셨지만 누나들이 조금씩 제 소식을 전하니 더 이상 모진 소리는 안 하신다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아내가 일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고 아내가 행여나 회사에 늦을 때나 주말 근무 야간 근무를 자처할 때는 제가 아이들을 직접 돌보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수입이 날로 늘어났는지 굳이 얼마 버는지까지 세세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아이들 배우고 싶은 거 배우게 해주고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사주고 비싼 영양제까지 다 신경 쓰며 그간 눈치 보고 못했던 것을 아낌없이 쓰더라고요. 거기다 비싸 보이는 옷이며 화장품이며 가방이나 구두 같은 것들도 점점 늘어났는데 제가 여자들 건 잘 모르긴 하지만 딱 봐도 명품 같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여보, 그거 비싼 것 같은데? 저번에 TV에서 여자 연예인들이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당신 월급이 많이 올랐어? 아내의 번 돈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어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물어봤는데 아내는 황급히 숨기며 웃음으로 넘기려 하더라고요. 이거 가짜고 이건 우리 사장님 사모님께서 나 쓰라고 그냥 주신 것들이야. 우리 사장님 사모님께 비싼 명품 같은 것들이 많은데 들고 다니다 보니까 질렸다고 나 다 주시더라고. 내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들어볼까 싶어서 가져왔는데 당신 싫으면 다시 돌려드릴까? 라고 해서 아니라고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냐고 당신 뜻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날로 옷차림도 화장도 화려해졌고 꾸민 만큼 아름다워졌지만 저와 아이들에게서는 점차 멀어지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아내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 했고 엄마를 찾는 아이들에게 엄마 사랑 대신 지갑을 열어 돈을 건네주고 달래었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들은 엄마 대신 아빠인 저를 많이 따르고 기대게 되었네요. 제가 일할 때는 아이들과 같이 있어주지 못해 늘 속상하고 마음에 걸렸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함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제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아내가 걸린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언제나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 평화는 오래가질 않았죠. 그날도 어김없이 아내는 늦게 들어왔는데 회식 자리였다고 말하며 쉬기에 얼마나 피곤했는지 바로 집에 와서 자더라고요. 아이들이 일하고 다녀온 엄마의 이부자리를 딱딱 펴며 엄마를 편안하게 해주려 노력했는데 큰애가 머리가 커지고 상황 분별력이 생길 때쯤 입 밖에서 뜻밖의 얘기가 튀어나오더라고요. 혹여나 지 엄마가 들어선 안 될 얘기인 건지 제 귀를 가까이 하며 눈치를 보고는 작은 소리로 소곤거리더라고요.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견학 갔는데 거기에서 엄마 공원에서 봤다? 아이가 학교 갈 시간에 아내는 회사에서 한참 일할 시간일 텐데 그것도 공원에서 본 게 말이 안 되어서 분명 잘못 본 거겠지
엄마가 회사에 있는데 어떻게 공원을 왔겠어라고 애둘러 치니까 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서 심각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야, 분명 엄마였어. 어떤 아저씨랑 같이 아이스크림 먹고 있었단 말이야. 저번에는 집 앞에서 또 다른 아저씨랑 차에서 같이 내렸는데 엄마가 행복하게 계속 웃고 있었어. 라고 말을 하는데 아이가 잘못 봤다기에는 너무나 상황이 구체적인 면모가 많아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에는 걸리는 게 많은 상황이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잠든 아내의 모습을 보았는데 아이의 말을 듣고 나서 아내를 봤기 때문이었을까요? 일을 하면서부터 전보다 더 예뻐지고 고와졌으며 좀 더 여유 있어진 느낌이었고 나 같은 남자의 아내로 있기에는 참으로 아까운 여자였습니다. 아내는 남자 복이 없는 게 분명했어요. 첫 번째 남편 너무나도 쉽게 먼저 떠나보내고 두 번째 남편은 참으로 못난 내가 되었으니 내가 처갓집 부모였더라도 이렇게 예쁘고 착한 딸 주기 아까워서 그 보상 받아내려 하겠다 싶었습니다. 그간 아내를 오해하고 제 삐뚤어진 열등감에서 비롯된 미안함에 더 이상 아내를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았던 탓에 저는 무조건 아내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설령 제 발목을 붙잡는다고 할지라도요.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내 아내를 제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고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허나 아내는 그 이후로도 직장을 다니며 집에는 거의 붙어있지 않게 되었고 저는 큰애와 함께 남은 아이들을 케어하며 집안에서만 있는 나날들이 길어져 갔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 늘 고맙다 미안하다 하는데 저는 괜찮다며 미소를 띄우고는 아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정기 검진으로 병원에 갈 일이 생겼었는데 그래도 아내는 제 병원 가는 날이나 재활 훈련하는 날에는 빼먹지 않고 항상 챙겨주었던지라 회사 하루 연차를 내고는 저와 함께 병원에 가주었습니다. 죄책감에 절로 고개가 수그려지는 거 그래도 아내가 씩씩하게 곁을 지켜주며 제 휠체어를 밀어주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당신 병원에는 당연히 데려다 줘야지. 아직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텐데 나 당신 이해하니까 절대로 나한테 미안하다는 생각하지 마. 알았지? 고마워 여보. 당신이 바쁘고 나니까 여태 당신이 얼마나 내게 고마운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 라고 제가 말을 해주니 아내는 대답 대신 피식 웃음을 지으며 택시를 탄 후 저와 함께 병원에 같이 가주었습니다. 제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는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이 이상 좋아지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며 절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죠. 아내의 표정을 보니 얼굴이 무척이나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아내도 저만큼이나 암담하고 마음이 아팠을 거라 생각하고 재활훈련을 최선을 다해서 버티었습니다. 아내는 어정쩡하게 서 있는 상태로 물리치료사와 훈련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아내에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선영씨, 여기 어쩐 일이에요? 여기서 선영씨를 보다니 혹시 어디 아파서 왔어요? 아니면 용대 만나러 왔어요? 그러자 아내가 사색이 되면서 표정이 굳으며 얼굴을 반대편으로 돌렸습니다. 네? 사람을 잘못 보셨나 봐요. 저 선영이란 사람 아닌데요? 죄송합니다만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셨나 봐요. 그러자 그 남자는 눈썰미 있게 요리조리 한참이나 아내를 뜯어보더니 호탕하게 웃으며 되받아치더라고요. 어? 아닌데. 선영씨 맞는데? 나 기억 안 나요? 나 용대 친구 강수예요. 그때 샌드위치 가게에서 다 같이 만났었잖아. 분명 여기 병원 의사라 그래서 만나러 온 거 아닌가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만 전 선생님 잘 모릅니다. 아무래도 사람을 잘못 보신 모양이니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네요. 라는데 하필 제가 물리치료사와 함께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재활훈련 데스크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쪽이라서 아내와 그 남자의 대화를 딱 포착하게 되었는데 아내는 당황스러웠던지 마침 그 말을 듣고 말았던 저와 그 남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이내 모른 척하고는 화장실 가겠다며 급히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우리 아내 이름은 윤희인데 선영씨라니. 아내 이름을 잘못한 거 보면 닮은 사람을 잘못 본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느낌이 쎄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치료를 다 받고 난 후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마침 병원 앞에 식당이 개업식을 하고 있었는데 잘 되었다 싶어서 배고프지? 우리 밥이나 먹고 들어갈까? 간만에 나왔는데 예쁜 디저트 카페도 좀 가고. 아니, 집으로 가자. 애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당신 몸도 성취하는데 빨리 가서 쉬어야지. 뭐 먹고 싶으면 포장해 가서 집에서 애들하고 같이 먹자. 디저트 카페도 나 회사에서 직원들하고 종종 다녀서 괜찮아. 라며 간만에 나와 들뜬 제게 아내는 선을 그으며 집으로 가자 했고, 저는 뭘 해줘도 고맙고 좋게 받아들여 주었던 아내의 예전 모습을 떠올리고는 씁쓸하게 집에 가야만 했네요. 포장해서 가져간 음식들과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먹으라고 하고는 아내는 다시 회사로 돌아가 봐야 했어요. 기분이 좋지 않은 채 아내와 답답함이 해소되지 않은 이 마음을 어찌 풀어야 할지 시름에 잠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휴대폰이 집안에서 울리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진동 소리가 분명히 집안에서 들려왔는데 아이들은 휴대폰이 없고 제 휴대폰은 앞에 있지만 요지부동이고, 아이들도 귀를 바싹 세우고는 어디선가 울려오는 진동 소리를 듣고 보물찾기 하듯 핸드폰을 찾기 시작했고, 셋째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휴대폰 하나를 기어코 찾아내어 제게로 갖고 왔는데 이미 전화가 끊겼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보았는데 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끊긴 전화로 다시 전화를 해보자 신호가 몇 번 가자 이내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행여나 남자 전화면 어쩌지 싶어 마음을 졸였는데 우아한 중년 여자의 음성이더라고요. 선영이니? 나다. 나 피부 관리하러 가는데 너도 같이 가는 건 어떻겠니? 젊어서 워낙 곱다만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부터 피부 관리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후회한다. 미리 시모노릇 한다 여기지 말고. 난 아들이 아니라 예전부터 며느리랑 딸같이 잘 지내고 싶었어. 괜찮으면 같이 가자꾸나.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누구시냐고 묻자 중년 여자는 깜짝 놀라며 선영이 번호 맞는데 라고 말끝을 흐리면서 거기 선영이 번호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이번에도 선영이라는 이름이 나오니 잘못 걸려온 우연치곤 참으로 이상하다 했습니다. 저는 남편임을 감추고 중년 여성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제가 선영이 오빠인데 선영이가 휴대폰을 두고 나가서요. 어떤 분께 전화 왔다고 전해드리면 될까요? 어머, 친정 오빠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저번에 왜 상견례 때 안 나오셨어요? 선영이가 우리 아들 말 맞다나 어렵게 산 것 같은데도 참 바르게 잘 커서 내가 진짜 딸같이 대해주고 싶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요리 솜씨도 참 좋고 시분 모델 우리들한테도 어찌나 한결같이 잘하던지 기특해 죽겠더라고. 네? 선영이 시부모님이요? 상견례라고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었고 좀 더 알아봐야 했습니다. 선영이가 자신의 아들과 결혼한다며 기특하다 자랑스러워하는 중년 여자에게 저는 궁금해서 더 물으려 했지만 아내가 일단 선영이라는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는 확신이 없었으니 일단은 알겠다고 맞춰주며 끊었네요. 아내에게 못 믿어온 마음으로 내내 마음을 졸이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 아내에게 선영이라고 했던 병원에서의 의사를 다시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름이 강수였던 게 떠올랐어요. 인기가 많은 의사였던지 예약 환자가 많아 대기를 하는 동안 얼음물을 얼마나 들이켰는지 모릅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며 이를 악문 채 의사를 만나러 들어갔는데 잘난 사람인 만큼 삶의 여유가 철철 묻어나는 얼굴이 못 견디게 부러웠습니다. 진료를 하는 동안 숨죽이며 잠자코 있다가 말미쯤에 툭 던졌죠. 저번에 제 아내한테 선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제 아내를 아세요? 제가 그 여자 남편입니다. 환자인 줄 알았던 제가 선영이란 이름을 얘기하니 의사는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쫙 하더니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이 선영이 남편이라고요? 조만간 용대랑 결혼하는데 뭘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때 정말 제가 잘못 봤나? 아닌데 분명 선영이가 맞았는데.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휴대폰을 뒤적이고는 그 안에 있던 사진첩을 한참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침을 꼴깍 삼키고 주먹을 꼭 쥐었는데 이내 제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 잘 보세요. 이 여자가 선영이랑 제 친구 용대인데 조만간 결혼할 거예요. 제 친구 녀석이 선영이한테 한눈에 반해서 죽자사자 쫓아다녔거든요. 선영이가 처음에도 예쁘긴 했지만 우중충해서 힘들어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친구 녀석 능력으로 완전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사진을 보자마자 입을 도저히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사진 속에 있는 여자는 어느 한 남자랑 같이 사진 찍은 아내가 분명하긴 했습니다. 용대라는 남자의 외모는 키도 작고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아내랑 참으로 안 어울렸지만 그래도 능력 있는 의사인 것 같더라고요.
아내는 비싸 보이는 고급 옷들을 몸에 감고 남자와 함께 다정히 찍었는데 그야말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에 휴대폰을 바닥에 단번에 내리칠 것 같은 욱하는 감정을 겨우 삭히고는 그 의사에게 이것저것 취조하듯 물었습니다. 허나 의사 역시 제게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더 이상 끼면 안 되겠다 여긴 건지 직접 한번 연락해보라고 그 남자의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그 남자의 연락처를 저장해 놓으니 남자와 아내의 청첩장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나와의 결혼식에 못 입었던 드레스를 그 남자 곁에서 아름답게 입고 웃는 모습에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나의 배신에 대한 분노가 드러나면서 미칠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예쁘게 행복하게 웃는 아내에게 눈물이 나기도 해서 이 주체 못할 감정을 어찌 풀어야 할지 심장을 쥐어짜는 고통에 괴로워해야만 했습니다. 아내는 여느 때처럼 퇴근 시간에 아이들에게 줄 간식들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아이들을 껴안아주고 부드럽게 매만지는 모습이 모성에는 남아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제가 도저히 아내를 볼 자신이 없어서 젓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도 아내는 저를 보지 않을 정도로 애정이 식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깔깔대며 웃으며 재미난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지옥을 헤매고 있든 뭐라든 안중에도 없는 아내였네요. 이렇게 된 이상 아내가 뼈저리게 후회하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샘솟았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고공행진을 할 때 날개를 부러뜨려 추락의 아픔을 일깨워주고자 했죠. 저는 그때부터 불편한 몸을 이끌고서라도 아내를 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저는 남아있는 주식을 깨서 저를 도와줄 사람을 고용해 움직였고 그 와중에서도 제가 밝히지 못했던 거대한 비밀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네요. 이래서 영원한 비밀은 없나 보다라고 했나 봅니다. 아내와 이용대라는 의사가 처음 만나자마자 화려하게 꾸미며 작정하고 가면을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의사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면서 물질적인 것까지 제공하니 유부녀라고 내 아이의 엄마라고 밝히기가 뭐했던 건지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며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저는 아내가 회사를 갔을 때 집안에 있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했었고 그간 몰랐던 장롱 속 가득 채운 명품들을 밖에다 꺼내놓고는 모든 것을 숨긴 아내의 교활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이용대라는 남자와는 굳이 통화하지 않아도 워낙 톡에 아내와의 티를 많이 냈기에 알아볼 필요도 없었어요. 그 남자의 SNS에 들어가니 아내에 대한 애정이 뚝뚝 묻어나왔습니다. 회사 간다는 핑계로 어딜 그렇게 쏘다녔던 건지 이곳저곳 참 많이도 다녔더라고요. 그래도 아내가 외박을 한 적은 없었는데 딴에는 그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네요. 어색했던 초반의 사진들과는 달리 아내 얼굴은 점점 더 피고 과감해지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상견례 때는 부모님 대행을 쓴 줄 알았건만 기가 막히게도 진짜로 처갓집 부모님들과 처제들과 그렇게 함께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왜 나한테 이혼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궁금했는데 자칫 제가 난리를 쳐 그 남자와의 결혼을 그르칠까 싶었던 것도 있고 어찌 보면 4명의 아이들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결혼식이니 저는 디데이를 앞두고 차근차근 아내에 대해 이를 갈며 준비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조금 일찍 집에 들어와 아이들에게는 잠시만 있으라 해놓고 저와 같이 데이트 좀 하고 오자더라고요. 혹여나 이혼 얘기를 하려나 싶어 아내를 순순히 따라 나섰는데 아내는 제 휠체어를 밀어주며 공원을 걷고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 당신이랑 이런 평온함. 얼마만인 줄 모르겠다. 우리 그렇게 첫눈에 반해서 사랑해서 결혼했고 아이들도 4명이나 낳았는데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 애들을 얼마나 아끼는 줄 알지? 당신이 그런 내 진심만 알아주면 돼. 그럼 나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리고 나 당신에게 할 말이 있는데 여보, 그러니까 말이야. 다른 남자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치고는 참으로 천연덕스럽고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고요한 제가 부담스러웠던지 아내는 정작 할 말은 하지 않고 떠벌떠벌 아무 말이나 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계속 제 눈치를 보며 이혼 얘기를 어찌 꺼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말을 빙빙 돌려가며 쉽사리 말을 꺼내질 않았습니다. 이혼 얘기일 거라고 확신한 저는 아내가 우습기만 하더라고요.
아픈 내게 독하게 이혼 얘기를 하지도 못할 거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설프고도 코미디인 상황이었죠. 결국 아내는 제게 해야 할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고 저는 잠시 아이들과 함께 본가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집을 떠나 아내를 방심하게 했네요. 아내의 뜻모를 시선과 표정이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상 아내와 그것이 마지막 인연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사이 저는 아내와 그 남자와의 사진 그리고 제 사진을 일목요연하게 영상으로 만들어 결혼식에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혼 서류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했더랬죠. 해가 뜨고 지고 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아내에 대한 분노감이 극도로 차오를 무렵 마침내 대망의 디데이인 아내의 결혼식 날 저는 맘을 가다듬고 간만에 깔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뒤 아내의 모든 사실이 담겨 저장된 빔을 가져와 택시를 타고 식장으로 올라갔어요. 택시기사가 제 모습을 보더니 빙그레 웃으며 어디 좋은 곳 가냐길래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여자의 결혼식에 간다고 하니 애처롭게 저를 보며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해 주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호텔에서 한 결혼식이니만큼 하객들도 쟁쟁한 사람들이 왔는데 개중 처갓집 식구들의 감개무량한 얼굴들이 보여 헛웃음을 자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결혼식이 시작되고 당당하게 신랑이 입장을 하자 하객들은 아름다운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더랬죠. 신부 입장이라는 사회자 소리가 들리자 저는 빔을 터뜨리려고 손에 땀을 쥔 채 긴장감을 갖고 침을 꼴깍 삼켰는데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객들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하나같이 앞과 뒤를 여러 번 보며 상황을 살피더라고요. 신부 입장에서 신부가 모습을 드러내질 않으니 참으로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신부 입장이라고 몇 번이나 소리내어도 신부 입장은 이루어지질 않으니 신랑 입장에서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죠. 저 역시 황당한 따름이었고 저도 모르게 빔의 스위치를 소르던 손이 기운이 풀리며 재빨리 뒤돌아 아내를 찾으러 갔는데 하객들의 술렁임 속에서도 아내는 그 어디에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새신랑과 사람들은 사라진 신부를 찾으려고 온통 곤두서 있었는데 이내 제가 부르지 않아도 경찰들이 와서 난리가 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게 손에 땀을 쥐게 했죠. 선영이가 내게 그럴 리 없어요. 내게 얼마나 잘했는데 제발 우리 선영이 좀 찾아주세요. 제발. 신랑은 악을 치며 선영이를 찾아달라며 애달게 울었고 이를 지켜보는 시부모는 거품 물고 쓰러지기 직전인 상황에서 당신 딸 어딨냐며 선영이의 처가 식구들의 머리채를 잡는 기막힌 창극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혹여나 피해 사실이 있진 않냐고 물으니 신랑은 이것저것 명목으로 준 돈들과 신혼집 계약금 같은 것을 내주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 액수가 상당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의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어이없고 허술한 아내의 속임에 털렸을까 싶었지만 그만큼 아내와 결혼하고 싶었고 사랑하는 마음을 제대로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수라장이 된 결혼식장을 빠져나오며 스스로 집 팔자를 꽈버려 헤어나오질 못해 사라져버린 아내의 기막힌 운명에 쓴 웃음을 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을 터뜨리며 제 손을 어지럽힐 필요도 없었는데 왜 저는 그 상황에서 그리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대체 아내는 어떤 심경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결혼식을 앞두고 사라졌는지 상상 초월한 행각에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며칠 뒤 저는 아내로 인해 경찰과 다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제 아내의 신변을 조사한 결과 제가 남편임이 드러나며 자연스럽게 저희 집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서 아이들 장난감 속이나 책 곳곳에 숨겨놓은 현금 다발들이 나오더라고요. 아내가 빼어난 외모를 이용해 결혼을 하려던 남자는 실제로 한 명이 아니라 꽤 되었다고 하는데 아내에게는 대체 어떤 힘이 있는 건지 다 사회에서 한자리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꽤 많은 것들을 빼내왔고 그걸 여태 회사 다닌다고 생활비로 쓰면서 살아왔던 것 같네요. 소식을 들은 남자들도 새하얗게 질리며 자신들이 그 여자에게 여러 명목으로 준 돈을 저와 아이들의 가족들 생활비로 썼다 하니 이를 갈았고 아내가 점차 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할 일은 아이들이 두렵지 않게 지키는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내를 뒤쫓은 사실도 발각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피해자라는 것이 드러나며 아내가 단독으로 벌인 일로 마무리 짓고 쫓게 되었더랬습니다. 경찰이 엉망으로 만든 집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니
그 사이에서 우리의 해맑아 보이는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가 산산이 깨진 것이 우리의 현재 상황을 일컬어주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아내는 남자들에게 무려 20억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간 걸로 여전히 경찰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각해요. 그때 아내가 자신의 결혼식을 앞두고 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을 때 과연 제게 하려다 만 말이 무엇인지, 정말 제 생각대로 이혼하잔 말이었던지, 대체 아내가 제게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내가 많은 사람들을 울린 희대의 나쁜 여자가 되었지만 그 대가를 저와 아이들에게 모두 썼으니 저는 아내를 용서해야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내 아내 윤희가 대체 왜 그렇게 돼버린 건지, 정말 그게 돈 때문에 그런 것인지, 내가 만약 돈으로 아내를 힘들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이들과 여느 행복한 가정에서 누구 못지않게 잘 살 수 있었을까요? 마음이 아픕니다. 한때 순수하게나마 저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이들을 누구보다 아꼈던 그 여자가 하루빨리 어떤 소식이든 전해주길 바라며 저는 이 답답한 사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참 힘이 드는 여름밤이네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일을 마치고 누우면 지나온 시간에 대해 회의가 들어 몸을 뒤척일 때가 많습니다. 몸이 아무리 고단해도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어 그 시름을 달래고자 이 채널에 자주 들어온답니다. 여러 이야기를 접하다 보니 사람 사는 게 별거 아니구나 라며 스스로 위안도 삼고 지난날의 제 못난 모습을 뒤돌아보게 된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난 해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해 태어난 아이들을 일컬어 해방동이라고들 했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몇 해 지나지 않아 나라에 끔찍한 국난이 일어났습니다. 이 난리가 제 어린 기억 저편에는 참혹한 그 자체뿐이었다는 사실만 어렴풋하게 남아있죠. 저 또한 난리를 겪으면서 무사히 넘어가지 못했지요. 가족들이 그 난리통에 변을 당하고 저는 다행히 어머니와 아버지의 품속에 있어서 죽음의 그림자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살아남게 된 저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 당시 저처럼 고아가 된 아이들이 많아 운이 좋을 경우 고아원에라도 들어가지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죠. 저한테는 그런 운도 없었는지 그 난리가 끝나고 나서까지 거리에서 헤매며 동냥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지요. 어린 나이에 혼자 살아남는다는 것이 만만치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처럼 이런 아이들이 많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아이들끼리 어울려 패거리를 짓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저도 어찌어찌해서 그 많은 무리들 중 한 곳에 들어가 형형거리면서 쫓아다녔습니다. 어떤 날은 온종일 쫄쫄 굶는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운 좋게 미군이 던져주는 초콜릿과 껌을 챙기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횡재하는 날이라 나중에 먹으려 꽁쳐두고 아껴 먹기도 했죠. 그래서 길거리를 배회하던 아이들이 굶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터득한 생존 방식이 슈샤인 보이라 일컫는 구두 닦기를 하는 것이었죠. 미천 거의 안 들고 벌이가 꽤 쏠쏠한 인기 종목이라 너도 나도 구두통을 옆구리에 차고 다녔습니다. 저도 그런 형들을 따라다니며 옆에서 거들다 보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두통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형들은 자기네와 같은 경쟁자가 생긴 것에 큰 불만을 드러내며 제 구두통을 빼앗아 집어 던지고 부셔버렸습니다. 네가 나만 따라다니며 손님을 데리고 오면 되지 코딱지만한 게 힘도 없으면서 무슨 구두를 닦아? 한 번만 더 구두통 들고 내 눈에 띄면 그때는 가만 안 둘 거야. 형들의 엄포에 저는 주눅이 들어 숨죽이 울먹였습니다. 형들의 그림자가 사라지자 이제 저는 저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고 또 혼자가 되었다는 두려움과 서러움에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망가진 구두통을 안고 대로변에서 서럽게 울고 있으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봤지만 다들 고만고만한 형편과 처지라 어느 누구 하나 고아인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지쳐 쓰러져 있는 저에게 누군가 길 건너편에 파는 풀빵을 건넸습니다.
이거 먹고 기운 내거라. 똘방똘방한 녀석이 이런 일로 울면 되나. 사내는 모름지기 아무 데서나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툴툴 털고 일어나서 이 할아비 따라 안 갈래? 저는 허기가 져서 허겁지겁 풀빵을 입에 넣으며 할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해주니 하늘이 도운 것 같았지요. 저를 지그시 바라보며 자애로운 미소를 보이는 할아버지가 싫지 않아 무조건 따라가겠다며 저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를 따라간 곳은 낡은 일본식 2층 목조 주택이었어요. 1층은 가게였는데 문을 닫은 지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집 여기저기 난리통의 상흔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수리만 하면 예전 모습을 되찾을 것 같은 근사한 집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욕실로 가서 따뜻한 물에 몸을 씻으라고 하고는 깨끗한 수건과 옷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속에서 첨벙거리기만 할 뿐 어떻게 씻는지 몰라 계속 탕 속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이해해 주고는 제 등과 몸을 씻겨 주셨지요. 우리 순식이가 난리통에 헤어지지 않았다면 딱 너만 있을 게다.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겠지. 할아버지는 제 또래의 손자가 있는지 저를 씻기며 헤어진 손자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니 할아버지는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해 뒀더군요. 그런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음식이었습니다. 하기사 제가 제대로 뭘 먹어본 것이 없었으니 끼니라고 해봐야 가끔 나눠주는 옥수수죽이나 그보다 좀 낫다면 주먹밥 정도가 다였지요. 그런데 깔끔한 접시 위에 김에 돌돌 말려 가지런히 놓여있는 김밥을 보니 저도 모르게 입맛을 다시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할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얼른 먹으라고 했죠. 밥 안에는 단무지가 다였지만 입 안에서 감도는 새콤달콤한 맛은 천국의 맛을 맛보는 듯 저는 개눈 감치듯 해치워 버렸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배가 아파오는데도 계속 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다 욕심내며 먹는 저를 걱정하시고는 또 해준다고 약속하셨지요. 저는 그 말에 안심하고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그제야 할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세상에 태어나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 먹어봐요. 정말 맛있어요. 이건 주먹밥도 아니고 뭐죠? 김초밥이라고 하는 것이야. 밥에 단촛물이 들어가 새콤달콤한 맛을 냈지만 들어갈 재료가 더 있어서 좀 더 넣었으면 좋으련만 다음에는 나랑 바닷가에 놀러 가자. 더 맛있는 초밥을 만들어 줄게. 할아버지는 저에게 얼마나 맛있는 것을 해주고 싶어 바닷가로 가자고 하는지 저는 그 말에 들떠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너른 집에 혼자 살게 된 연유는 저처럼 기구했죠. 할아버지에게는 아들과 며느리 손자가 있었으나 난리통에 길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가 가족과 함께 안 떠난 이유는 아들 내외에게 폐가 될까봐 혼자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난리가 끝나고 할아버지는 살았지만 떠난 아들 내외의 소식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행여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기다려도 할아버지의 속만 까맣게 태우고 감감무소식이라 작금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6월 25일 전 소년 시절부터 일본 사람에게 배운 초밥 기술로 가게를 운영했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지자 가게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소일거리 삼아 가게가 바쁠 때만 도와주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었는데 6월 25일이 모든 걸 앗아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저는 이러한 인연으로 만나 서로의 외로움을 채우며 의지한 채 할아버지의 가족들을 기다렸으나 어떠한 소식도 기별도 없었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을 잊고자 할아버지는 언젠가 약속한 바닷가로 저를 데리고 가서 저와 오붓이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며 낚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횟감거리를 낚게 되면 할아버지는 잘 손질해서 저에게 맛있는 생선 초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맛에 바닷가 가는 것을 최고로 좋아했지요. 할아버지는 어린 저에게 시간이 날 때마다 초밥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쌀 씻는 법부터 밥 짓고 단촛물 만들기며 각종 재료 손질을 어떻게 하는지 아주 엄격하게 가르쳐 주셨지요. 할아버지가 인자하시다가 초밥 만들 때는 무섭게 변했지만
그래도 저는 매일매일 즐겁게 배워 나갔습니다. 늘 길거리를 떠돌며 굶다시피 한 저에게 매 끼를 챙겨 먹을 수 있다는 건 호사스러운 일이었죠. 할아버지는 저를 단련시키며 기나긴 기다림이 이어졌지만 결국은 아들 내외 소식을 모른 채 임종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하나만 부탁하자. 우리 아들이나 손자가 올 때까지 네가 이 집을 지켜다오. 반드시 올 테니까 네가 꼭 이 집을 지켜줘. 할아버지는 저에게 집을 맡기고는 편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에게 전수받은 기술로 초밥 가게를 열었지요. 각종 재료들을 손질하고 혼자서 운영하기에는 만만치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제 손으로 누군가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다는 것이 가슴 벅찬 일이었죠. 그러다 우리 가게에 자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두 번쯤 와서는 제가 만든 초밥을 맛있게 먹고 가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올 때는 늘 누군가와 함께 왔지만 어느 날부터는 여동생과 함께 와서 먹고 가더군요. 그녀들은 그렇게 우리 가게의 단골이 되어갔습니다. 가끔 따로따로 와서 도시락 포장도 해가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동생이 도시락 포장을 해가면서 쭈뼛쭈뼛 거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라 왜 그런지 물어봤습니다. 뭔 문제라도 있어요? 지갑을 안 들고 왔다면 그냥 가져가시고 다음에 계산해도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그녀의 동생은 말 못할 고민이 있는지 난처해하며 제가 건네준 도시락을 받아들고는 얼른 계산하고 가버리더군요. 저는 속으로 별일이 다 있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언니가 혼자 와서는 카운터에 자리를 잡고 초밥을 먹더니 뜬금없이 저에게 만나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했지요. 그 나이 되도록 누군가를 만난 적이 없었으니 당연했습니다. 일만 한다고 누굴 사귈 여력이 안 됐어요. 이 일이 생각보다 잔일이 많아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런 저를 보고 까르르 웃더군요. 그러면서 그 당시 여성답지 않게 저에게 먼저 만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적잖이 놀라 하마터면 손에 쥔 초밥을 떨어뜨릴 뻔했죠. 그렇게 시작된 저희 연애는 결혼을 약속할 만큼 굳건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소원대로 그녀가 원하는 만큼 제가 만든 초밥을 매일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제가 결혼 허락을 받으러 그녀의 집에 갔을 때 제 앞에서 저기를 드러내놓고 표현할 만큼 그녀 어머니의 반대는 극심했습니다. 자네가 가진 게 뭐 있다고 우리 딸을 데려가려 하나? 듣기론 고아라면서 가게도 자네 것이 아니라면서 데리고 가 가게에서 일 시키려고 하나? 그녀의 어머니는 제가 할 말이 없게끔 몰아붙였습니다. 제가 고아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었지만 그게 걸림돌이 될 줄은 몰랐지요. 그런데 그녀가 이런 상황에서 의외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허락해 주시지 않더라도 저는 이 사람과 같이 살 거예요. 제 인생인데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 네가 정녕 그러고 싶다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저는 모녀간의 설전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그녀가 제 손을 잡고는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인사도 못 드리고 그대로 끌려 나왔죠. 그녀는 그 길로 저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녀의 고집을 아무도 못 꺾었더랬죠. 그렇게 그녀와 식도 못 올리고 살고 있을 즈음 아내의 동생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제의 결혼식이 있기 며칠 전 처제가 우리 집에 들렀지요. 언니, 형부, 제가 먼저 결혼하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여전히 강경하게 나오시니 제가 다 미안해지네요. 너 누구 만난다는 사람도 없었잖아. 갑자기 무슨 일이래? 얼마 전 선봤어. 어머니가 무척 흡족해 하시고 그쪽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식을 올리자고 해서. 자기야, 우리도 식 올리게 애부터 먼저 가질까? 그럼 우리 어머니도 마지못해 허락해 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렇게 하자. 아내는 장모님 허락하에 결혼하는 처제가 많이 부러운 모양이었어요. 처제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처제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장모님의 처사에 의해 강행되는 결혼 같았습니다. 한편으론 처제가 짠해 보였으나 제 앞가림도 안 된 상태에서 처제의 처지까지 걱정하는 건 오지랖 넓은 생각이었습니다. 처갓집은 난리가 나기 전
인근에서 큰 부자로 살았다고 하더군요. 난리통에 전담만 남았지만 그럭저럭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으나 장인어른이 지병을 앓다 돌아가셔서 그마저도 다 까먹었다고 했습니다. 가세가 기울 대로 기우니 혼자 남은 장모님은 딸들을 좋은 곳으로 시집 보내려 한 것이었죠. 그런데 천의 고아에다 빈 털털이인 제가 아내와 결혼한다고 하니 결사 반대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처제가 있는 집과 엮여서 장모님 기준에는 흡족했던 모양이더군요. 그렇게 결혼한 처제는 한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처제가 따로 연락하지 않으니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여기며 지냈어요. 그러던 우리 가게에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토록 기다리던 손자가 찾아왔던 겁니다. 여긴 우리 할아버지 집인데 집을 매입하신 건가요? 아,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아니요, 전 매입한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유지에 따라 이 집을 관리하고 있어요. 저는 반가움에 할아버지 손자에게 전후 사정을 들려줬습니다. 그 또한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흐른 후 나타나게 된 얘기를 들려주는데 저와 처지가 비슷했지요. 다만 저는 할아버지가 걷어줘서 이처럼 장성의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면 할아버지의 손자는 미국 선교사 부부에게 걷어줬더군요. 어떤 면에서는 운이 더 좋았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흐른 후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난리통에 부모님과 함께 오른 길에서 저만 혼자 살아남았지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한동안 실어증에 걸렸으나 다행히도 미국 선교사 부부에게 발견돼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그 무엇보다 잊지 못했던 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초밥이었어요. 그 기억이 제가 돌아올 수밖에 없던 원동력이기도 했답니다. 그동안 저희 할아버지 보살펴 주시고 임종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와 저는 금세 흉금을 털어놓고 호영호재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한 살이 많았지만 친구처럼 대해주기를 원하더군요. 그래도 전 형이라고 불러줬습니다. 순식이 형은 제가 할아버지에게 배운 초밥 기술을 전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쾌히 응하고 할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빼먹지 않고 가르쳐줬어요. 순식이 형은 가게에 딸린 방에서 생활하겠다고 해서 저와 아내는 여전히 할아버지 집 2층에 머물며 생활했습니다. 저는 제가 일군 가게였지만 당연히 할아버지와 약속한 대로 순식이 형에게 모든 명의를 돌려주려고 하니 형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직 내가 너한테 배우는 중이니까 내가 어느 정도 숙련되면 그때 해줘. 저는 순식이 형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런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기더군요. 당신이 여태 고생해서 일어나는데 홀랑 빼앗아가? 거기다 기술 전수까지? 이거 정말 해도 너무하잖아. 원래 내 것이 아닌데 이만큼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할아버지의 덕이잖아. 그러니 처음부터 내 것도 아닌 남의 것에 욕심내면 안 돼. 지금이라도 돌려줄 수 있어서 내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 집세도 안 받고 우리 살게 해줘. 내 수익도 보장해준다고 하니 손해보는 장사 아니니까 좀 기다려보자고. 그래도 이 모든 게 당신이 이룬 건데 하루아침에 이럴 순 없잖아. 아내 입장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전 순리대로 풀어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동안 연락이 없던 처제가 가게로 찾아왔지요. 안 본 사이 많이 헬쑥해 보였습니다. 형부, 잘 지냈어요? 갑자기 형부가 만들어준 초밥이 생각나서요. 그런데 저 날생선은 먹을 수 없어요. 처제, 혹시 임신한 거야? 축하해. 내가 맛있게 만들어줄게. 저는 처제에게 정성을 다해 김초밥을 만들어줬습니다. 처제는 그동안 제대로 못 먹었는지 맛있게 먹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다 흐뭇해서 먹고 싶으면 언제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제는 제 말에 씁쓸하게 미소 짓더니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밖에를 못 나가게 해요. 오늘 병원 간다고 하니 겨우 보내준 거예요. 저는 처제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처제는 부잣집에 시집갔지만 많은 통제를 받고 있는 모양이었죠. 그리고 저는 시계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 늦었다며 급하게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왜 그리 안 되어 보이는지 그날 저녁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글쎄, 걔가 어렸을 때부터 나랑 달리 워낙 속이 깊은 애라서 말이지. 이런 말 저런 말 잘 안 해. 별일 있으려고.
제부네가 재력이 있으니 뭐 힘든 일이 있겠어? 아내는 처제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저는 처제의 애처로운 모습이 생각나 도시락을 만들어 처제의 집 앞까지 찾아가 전해줬습니다. 형부 고마워요. 안 그래도 초밥이 많이 생각났는데 나갈 수가 없어서 잘 먹을게요. 제가 싸준 도시락을 받고 처제가 기운을 내니 오히려 제가 고마웠죠. 그래서 제가 종종 도시락을 싸서 처제에게 갖다 주었지요. 처제 또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처제에게 갔다 오니 가게 안에서 아내와 순식이 형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제가 오기 전부터 다툰 것 같았지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얹혀 살아도 속옷 빨래는 직접 하셔야지 은근슬쩍 우리 빨래에 끼워 넣으면 어떡해요. 그런 적 없다니까요, 재수씨. 전 아직도 결혼 안 한 총각이에요. 그런 나 부끄러운 일을 어떻게 저지르겠어요? 아내와 순식이 형은 이 일뿐만이 아니라 옥신각신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왜 그런지 둘은 눈만 부딪히면 으르렁거렸지요. 그 둘 사이에서 저는 중재하기 바빴습니다. 어떨 때는 별일 아닌 일로 다투는 것이 어이없기도 해서 아내에게 우리가 따로 집을 얻어 나가서 살자고 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처지에 뭐 그럴 필요 있어요? 아직 당신 앞으로 가게를 얻으려면 좀 더 모아야 하잖아요. 하여간 제가 좀 참아볼게요. 저는 아내에게 따로 나가 살자고 하면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의외의 반응이었지요. 그러던 중 처제가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제가 놀래서 급하게 달려가니 처제는 핏기 없는 얼굴로 힘없이 누워있으면서 우리를 맞이하려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아내가 추궁하자 처제는 그간의 사정을 들려주었지요. 남편이 나를 의심해. 거기다 시어머니까지 합세해서 그러니. 아, 내 이것들을 가만두나 봐라. 언니, 그러지 마. 내가 조금만 참고 우리 애기 태어나면 모든 게 다 잘 해결될 거야. 처제가 시집에서 그런 대우를 받는 데는 우리가 한몫한 것 같았습니다. 식도 안 올리고 살고 있으니 손가락질을 하다못해 처제까지 도매급으로 넘어간 것 같았지요. 때마침 동서가 들어오더니 아내에게는 인사하고 저에게는 소 닭 보듯 쳐다봤습니다. 자네, 내 처지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람을 쳐다보고 아는 체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요, 제부. 우리 이한테 너무하시네요. 그래도 손이 동서인데. 그리고 처형,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합시다. 식도 안 올렸는데 무슨 형님 대접을 바래요? 동서의 시건방은 하늘을 찌르더군요. 손이 부르르 떨렸지만 누워있는 처제를 봐서라도 참아야 했습니다. 처제가 조마조마해하며 쳐다보니 아내 또한 감정을 억누른 채 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칭송하던 형부가 눈앞에 있으니 좋겠구먼. 이러려고 입원한 거 아니야? 동서는 계속 깐죽거리며 누워있는 처제의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한마디 했죠. 홀몸도 아니고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동서? 동서는 무슨 정식 가족이 아닌 제 3자는 좀 빠져주셨으면 하네요. 그리고는 나가버렸지요. 처제는 동서 대신 저와 아내에게 사과했지만 제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상해 있었습니다. 아내가 처제의 임신을 시기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입덧이 요란해 한 달 가까이 누워 있어야 할 지경이었지요. 저는 태어날 우리 아이를 위해 당당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 다시 장모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허락해줄 것 같아? 자네도 내 마음에 안 들고 고약하지만 지엠이 마음 찢어놓고 나간 내 딸도 고약해서 허락해줄 마음이 없네. 확고한 장모님의 답변을 듣고서는 희망이 없는 듯 했습니다. 아내에게 장모님의 의사를 전달하니 그냥 우리끼리 시골리고 혼인신고를 먼저 하자고 하더군요. 내가 부모님 없이 살다 보니까 부모님의 존재가 일이 큰 줄 몰랐어. 우리가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장모님 허락받고 하자. 나중에 태어날 우리 애한테도 우리가 떳떳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 애가 태어나서 꼬물꼬물한 모습을 장모님이 보게 되신다면 마음을 바꾸실 거야. 저는 장모님의 허락을 받고 우리의 출발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안정기에 접어들며 배가 점점 불러왔죠. 그러는 중에도 아내와 순식이 형은 마주치기만 하면 여전히 투닥거려 제 골머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집을 따로 얻으려고 했지요. 순식이 형에게 기술 전수를 하며 하루가 바쁘게 돌아가던 어느 날 처제가
출산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처제가 고생고생하며 얻은 아이라 저도 기쁘더군요. 그래서 아내를 통해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었는지 처제는 동서와 심하게 다툰 후 처갓집으로 아기와 함께 갔다가 완고한 장모님의 축객령으로 잠시 우리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물었더니 동서는 우리가 보낸 선물을 폄하하며 선물을 내동댕이 쳤다고 했습니다. 처제가 참다 못해 동서에게 대더니 동서는 손찌검을 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동서를 피해 아기랑 같이 나온 건데 오갈 데 없어서 우리 집에 있는 처제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내는 처제의 얘기를 다 듣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내의 치명적인 화가 되었는지 아내는 산달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조산기가 있어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지요. 아내는 숨을 몰아쉬며 아주 힘겨워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무사하기만을 바랬지요. 처제는 아내를 자기가 이렇게 만들었다며 울면서 자책했습니다. 응급조치를 받으며 분만실에 들어간 아내는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나오지 않더군요. 마음을 졸이며 처제와 제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순식이 형이 가게 문을 닫고 쫓아왔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온 건 아니지? 조카 태어나려면 아직 멀었잖아. 별일 없는 거지? 저는 왠지 순식이 형의 얼굴이 꼴 보기 싫더군요. 평소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던 그가 왜 왔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전 실은 내색을 못하고 순식이 형이 와준 것이 고맙다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분만실 문이 열리며 의료진이 나오더니 저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다급한 표정에서 아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희 예상처럼 아내는 난산인데다 과다출혈로 방금 아기랑 함께 먼 길을 떠났다고 했지요. 저는 그 순간 맥이 탁 풀려 주저앉았고 처제는 오열했습니다. 저희 유일한 가족들이 하직 인사 한번 못한 채 허망하게 떠나가서 눈물도 안 흐르더군요. 이런 저의 심정을 대변이라도 하듯 순식이 형이 제 대신 목 놓아 울어줬습니다. 비보를 접한 장모님이 한달음에 달려왔죠. 저를 원망하듯 제 가슴을 치며 아내를 살려내라고 저를 다그쳤지만 저는 그때까지 정신이 나간 채 멍한 눈동자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딸 살려내. 불쌍한 내 딸 살려내란 말이다, 이놈아. 엄마, 형부 잘못 없어. 나 때문에 언니가 잘못된 거야. 형부한테 그만 좀 해. 처제는 온몸으로 저를 막아줬습니다. 그러다 힘이 빠진 장모님은 주저앉아 오열하더니 충격에 쓰러지셨죠. 처제는 놀라서 소리 지르고 장모님마저 큰일을 당할까봐 저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넋놓고 울고 있던 순식이 형도 장모님이 쓰러지니 울음을 그치고 사태를 파악한 것 같았습니다. 처제 또한 심한 탈진이 왔는지 입원까지 하게 되었지요. 이처럼 처참한 상황이 단 몇 시간 만에 생긴 거라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아기를 묻어주고 돌아오는 날 기어이 장모님이 몸 좀 눕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처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장모님을 간호해야 했어요. 저 또한 옆에서 수시로 도왔지만 장모님의 병세는 차도가 없었습니다. 동서는 이때다 싶었는지 처제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났죠.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순식이 형의 행동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배울 만큼 다 배운 것 같아 나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양부모님 연세가 있으시니 걱정도 되고 보고 싶기도 하네. 앞으로 내가 한국 올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이 집은 너한테 싸게 넘길 테니 네가 꼭 구매해 줬으면 한다. 제가 할아버지의 집을 소유한다는 것이 기뻤지만 순식이 형이 마음을 바꾸고 영영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니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순식이 형은 저에게 집을 처분하고 호련히 미국으로 떠나버렸지요. 처제가 동서와의 이혼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 병세가 악화된 장모님이 먼 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가족을 다 잃은 처제는 산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안은 채 표정 없이 멍하니 쳐다보다 아기를 놓쳐버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는 처제마저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진 처제는 그렇게 저와 기거하게 되었지요. 저는 처제를 볼 때마다 아내가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것 같아 저는 마음을 다해 꾹꾹 눌러 참아야 했습니다. 그 사이 처제는
제 가게 일을 틈틈이 도와주고 조카에게 신경만 쓰니 안정이 되어서 많이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날이 커가는 조카의 재롱에 시름을 달랬어요. 방실방실 웃는 모습이 하늘나라에 가버린 제 아이도 생각나기에 저도 모르게 조카에 대한 애정이 더해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처제는 저와 조카를 애정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았지요. 우리는 남들이 보면 오해하기 좋을 정도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채 가족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가슴 속에 공통된 사랑과 슬픔이 내재되어 있어 눈빛만 봐도 그 아픔을 가늠할 수 있었지요. 조카는 무럭무럭 자라더니 어느 날 보니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집기 하던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걸어다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 만감이 교차해 오더군요. 그럴수록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얼굴도 못 본 제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습니다. 처제는 저의 이런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묻어난 제가 알아차릴 정도로 심상찮았지요. 무심하게 대해보고 회피해 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도 처제가 옆에 있어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지만 처제 또한 저로 인해 아픔을 이겨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는 언젠가부터인가 꺼내놓을 수 없는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조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를 보고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더군요. 처제와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내심 좋기도 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하늘 아래 단 둘인 모자와 오갈 데 없는 천혜고아가 같이 산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제 감정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점점 커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커나가는 조카를 봐서라도 제가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어 처제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처제, 아니 앞으로 이 호칭은 안 쓰고 싶어. 그래서 너희 모자 내 앞으로 호적에 올리고 싶은데 아니 미경아, 나랑 함께 같이 살래? 저의 투박한 구원에 미경이는 눈물을 글썽이더니 목이 메어왔는지 고개만 크게 끄덕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했지만 우리는 떳떳해서인지 가정을 이루고 난 후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미경이를 모르고 있던 부분이 많더군요. 우리가 한날 한시 부부가 되고 난 후 미경이는 저에게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실은 말이에요. 제가 언니보다 먼저 마음을 표현하고 고백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고 말이 안 나와서 다음에 와서 말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먼저 했더군요. 저는 미경이의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쭈뼛거렸던 이유가 그런 줄 몰랐지요. 제가 많이 둔하긴 둔했던가 봅니다. 미경이는 오로지 저만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언니의 남편이 되어서 포기하고 결혼한 것이라고 했지요. 이처럼 뒤늦게 찾아온 우리의 행복은 여러 번 엉켰다 풀린 실타래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뛰어다니며 제법 아기티를 벗고 말썽을 제대로 부리고 있으니 미경이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 아들을 위해서나 우리를 위해서 애를 하나 더 가지면 안 될까요?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인데 그거 잘 됐네.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동생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애가 들어서지 않더군요. 그렇게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말이죠. 초조해진 미경이가 어느 날 저와 함께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하루 날 잡아 미경이와 함께 병원에 들렀습니다. 검사 후 미경이는 결과를 손꼽아 기다렸지만 저는 일이 바빠 잊고 있었지요. 그러다 가게로 우편이 하나 날라왔는데 우리가 다녀온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결과가 나온 것 같아 제가 먼저 뜯어보았지요. 미경이에게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안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얗게 질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꼼짝을 못했지요. 시간이 멈춘 듯 제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제가 무정자증이라고 적혀있더군요. 다시 읽어봐도 제 이름 옆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아내가 가진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건데 그럼 도대체 저는 누구 애를 그리워했는지 극도의 배신감이 일었습니다. 이미 제 앞에 없는 사람이지만 누구 애를 빼서 그토록 저를 철저히 속였는지 분노가 치솟더군요. 저는 화가 나서 결과지를 미경이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박박 찢어버렸습니다. 아내를 닮은 미경이도 보기 싫어졌죠. 그날 저는 일이 도저히 손에 안 잡혀 가게를 걸어 잠그고 혼자서 정신이 잃을 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날 숙취가 가시지 않은 정신으로 눈을 떠보니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속은 메스꺼웠습니다. 미경이는 깨어난 저를 보더니 쪼르르 달려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뭔 술을 그렇게 마시고 말도 없이 가게 문을 닫으면 어떡해요. 귀한 걸음 해줬던 손님들이 당신이 만든 요리 못 먹고 돌아가면서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몰라요. 저를 걱정하는 미경이의 마음은 10분 이해했지만 아내의 얼굴과 겹쳐져 제 속을 다시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토악질을 하며 미경이가 제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했죠. 제 마음과 달리 미경이의 얼굴만 보면 욕지기가 올라왔습니다. 미경이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고 걱정만 했습니다. 미경이는 한순간에 달라진 저를 여전히 평상시처럼 대했지만 저는 그날부터 미경이를 멀리하고 싸늘하게 대하게 되었죠. 미경이는 저로 인해 밤마다 눈물을 찍어내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전 비급하게 모른 척했어요. 다행히 아들에게만은 제가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썽꾸러기였지만 뒤척이며 자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었죠. 그렇게 옹졸했던 저는 미경이의 얼굴을 보는 게 하루하루가 고역이었습니다. 괜한 짜증에 고성을 질러대니 이러는 저나 이를 받아주는 미경이도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우리가 이러면 그 쾌활하던 녀석이 눈치를 보더군요. 저는 더 이상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어느 날 미경이에게 저를 찾지 말라는 편지를 남겨놓고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모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등졌다는 자책감과 아내에게 배신당했다는 상반된 감정을 끌어안고 세상에서 제일 못나고 불쌍한 인간이 되어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다 어느 바닷가 마을을 가게 되었지요. 그곳에서 예전 저를 구해준 할아버지와 하던 낚시가 기억이 나 시름을 잊으려 주구장창 낚싯대를 드리웠습니다.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이 떠오르니 저의 괴로움도 잊을만 하더군요. 그래서 낚시를 하며 물고기를 잡는 족족 돌려보내주다 할아버지가 즉석에서 만들어준 초밥이 생각나 그 중에 고급 어종을 골라 만들어 먹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것만큼 맛있지는 않았지만 나름 먹을만 했습니다. 저는 옛 추억을 소환하기 위해서라도 낚시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이 멈추고 고요해지니 맞춰질 것 같지 않은 퍼즐들이 거짓말처럼 맞아떨어지는 것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경험을 했죠. 문득 고요한 수면 위로 지나간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아내와 순식이 형이 다투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난 날의 기억을 되돌려보니 이들이 죽고 못 사는 원수가 아니라 아웅다웅거리는 연인인데 제가 그것을 간과한 부분이 보였지요. 저는 그 당시 제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미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관찰자의 시점이 되니 모든 게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순식이 형이 아내의 죽음 앞에서 오열한 이유를 그제야 알 것 같더군요. 아내에게 미안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연인을 떠나보내고 슬퍼서 진정으로 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급하게 집을 처분하고 떠난 것이었죠. 저는 그러한 사실을 강산이 2번 넘게 변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응어리를 토해냈습니다. 찾아가서 제 눈과 귀로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그런다고 크게 달라지거나 변할 게 없더군요. 오히려 옛 상처들만 들춰낼 것 같아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랬더니 제 안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시 하고 싶은 욕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초밥을 다시 만들기로 했죠. 싱싱한 생선으로 만든 초밥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제 가게는 금방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들은 관광 코스로 꼭 방문하고 가더군요. 그러니 지역뿐 아니라 전국에까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건장한 청년이 소문 듣고 멀리서 왔다며 초밥을 주문하더군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제가 청년을 가만히 응시하고 쳐다보니 빙그레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요. 신문에 기사 난 걸 보고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많이 그리웠어요. 아들은 저에 대한 원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보고 싶었고 그리웠다는 말만 되뇌었지요. 못난 저를 끝까지 아비로 대해주니 코끝이 찡했습니다. 제가 떠나온 후 미경이도 모든 사실을 알고 목 놓아 울었다고 하더군요. 미경이는 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려 매일 정화수 떠놓고 지성들이며
해가 떨어지면 대문에서 소성거리는 게 일과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마음의 병이 깊어졌는지 몇 해 전 유명을 달리했다고 하는데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경이에게 못할 짓을 한 것 같았지요. 그런 저를 아들이 위로해 줬습니다. 아들은 저와 2번 다시 헤어지길 싫다며 다 큰 녀석이 제 옆에 붙어 떨어지지 않더군요. 그러더니 저에게 기술을 전수받아 가게를 함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나이가 들어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들이 바쁠 때만 손을 보태고 있습니다. 회한에 젖은 제 삶을 돌이켜보니 어리석은 제 마음의 장난으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을 몰라보고 행복한 순간을 놓치고 지나온 것 같습니다. 미경이에게 못다한 제 진심을 아들한테만이라도 전하고 싶어 아들이 원하는 대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 무슨 복이 이렇게 많은지 제 긴 얘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홍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는 내내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보고 싶은 대로만 세상을 보고 사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원수라 여겼던 2사람은 사실 연인이었고 배신이라 믿었던 그 자리엔 미처 헤아리지 못한 사정이 숨어 있었죠. 그 오해 하나가 무엇을 앗아갔는지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오래도록 저려옵니다. 문 앞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다 끝내 눈을 감은 미경씨. 조금만 일찍, 조금만 천천히 들여다봤더라면 2사람은 놓친 시간을 함께 채울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원망 없이 아버지를 찾아와 곁을 지켜준 아들이 있었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 늦게라도 어르신께 허락된 마지막 위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움보다 이해가 늘 한 발 늦게 도착한다는 걸 오늘 이 사연이 조용히 일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